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013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23일 동안 이어진 철도 파업이 오늘 오전 11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로 종료됩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권력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최장기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국회가 약속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특징을 일컫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불통, 과거 회기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드러나는 현상을 피상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치 수단까지 짚어주지는 못합니다. 뉴스파가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성은 공안입니다. 신공안도 아니고 한마디로 정통공안입니다. 2013년 공안정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교남매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은 올해 최악의 뉴스 베스트 7을 선정해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네, 뭐 오늘 모든 신문이 일면에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 국회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도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신문마다 상당히 다른 시각이 노출됐습니다. 우선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제목, 이것이 정치다. 여야가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한 다음 파업 철회를 합의한 것, 이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뭐 이런 시각에는 거의 모든 신문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경향신문은 이것을 일면으로 뽑았습니다. 오늘의 조중동은 어떨까요? 뭐 제목을 소개해드리면은 조선일보 철도노조 불법 파업으로 나라 혼란 빠뜨리고 사실상 백기,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있고요. 중앙일보 철도 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 여론 악화에 동력을 잃었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 철도노조 파업 철회
공공개혁 심실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철도노조가 졌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그 공공개혁이라면서 결국 공공개혁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가 이긴 것이다. 승패 관점에서 주로 조중동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파업하지 말라. 이런 파업은 해봐야 안 된다. 무조건 진다. 이런 것들을 못 받기 위한, 쐐기를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죠. 과연 이번 그 철도노조 파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겨레는 일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철도 민영화 방지, 그 숙제는 남았다. 국회의 소위 구성 합의는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면허를 기습 발급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의 출구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도 소위는 구성과 가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 법안과 파업 참가자 징계 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제도적 그 보장, 결국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그런 여야의 합의가 이제 과제로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뭐 노조가 무조건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새롭게 부각된 것, 이것이 바로 노조의 큰 성과로 꼽힙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실을 새롭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주대 최이갑 교수는 단일 노동조합이 일으킨 파업에 의해 민영화 전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주된 동력이었다면 이번에는 파업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성과도 있지만은 정부와 보수 언론의 강경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파업 동력이 약해진 철도노조가 마지못해서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논의기구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거부할 경우 이름뿐인 노사민정협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도 정부는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입법부가 장기적인 철도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은 존중하나 삼권분리 취지에 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은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양보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한겨레 3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어제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인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혹시 이 민영화에 대한 그런 반성의 발언이었나 생각해봤더니 한겨레는 그게 아니라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철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여야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파업 철회를 결정한 뒤였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 인류 국가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인류 국가에서는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이런 게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박 대통령 발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정권의 이익보다 예.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예.
친박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예. 친박 좌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가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어제 그 합의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준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여야의 철도 소위 합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김무성 의원 등이 주도한 독자 행동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란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이제 마이웨이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 파업뿐이 아니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어떤 저항에도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고 오늘 발언도 그런 취지 아니었겠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혀온 만큼 그 철도 소비를 통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놓고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어떤 관용이나 타협안을 내놓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어제 그 김무성 의원의 이 역할, 그 역할을 두고 찬사의 목소리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소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런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한겨레의 지적. 네. 이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를 봐도 그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조중동의 그 시각처럼 정부가 이긴 거라면 원칙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더니 결국 철도 노조가 무릎 꿇더라. 국민 여론이 악화돼서 무릎 꿇더라. 이렇다면 제목이 이렇게 안 뽑죠. 예. 철도 파업 상처만 남긴 22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제목을 뽑을 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깝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기사 같아요. 자, 공공의 자리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관련해 어떠한 협상과 대화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소위를 구성하자 야당이 진작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거부한다.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여야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도 상당히 머쓱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이긴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걸 이겼다, 졌다, 100기를 들었다, 투항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유치하죠. 네, 유치하죠. 네. 사실은 또 지난 주말에 10만 촛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0만 촛불이 있은 직후에 이런 소위가 구성됐단 말이죠. 자, 저는 사실 어제 그 국토부 또 코레이디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한 그 계획을 취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얼마나 이번 그 합의에 불편해하는지를 저는 그렇게 해서 속내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또 검경이 철도노조 지도부 가만 안 둔다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다 보셨을 겁니다. 역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건 진짜 분기탱천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이걸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이걸 수렴해서 정치로 풀 문제인데요. 민주당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입니다. 자, 이 정치적 관권 부정선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철도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 의료, 항만, 공항 이 민영화 그 야욕을 아직 접지 않는 이상 촛불이 앞으로 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이 또 하나의 동력이 돼서 더 크게 확산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중동이 오늘 노조가 졌다 이런 식의 그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들의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승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이 기사가 주목됩니다. 8면에 있는 기사인데 지금 무소불위 공권력 이대로 괜찮나 그 네 번째 기획인데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우리의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회 결사를 함에 있어서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대한문 앞에서 서울 광장에서
이 차벽을 두르지 않나. 이 시위란 게 무슨 말입니까? 시위를 한자 뜻으로 풀이해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위세를 드러낸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 시위, 그걸 못하게 하려고 차벽을 두르잖아요. 차벽을 두르면 이건 지붕만 없다 뿐이지 실내 집회입니다. 예. 그거는 집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온갖 형태의 갖은 법을 들이대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이 상위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입니까? 이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내내 준법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은 도로교통법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근데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 이것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수준은 절대 인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인류 뭡니다. 예. 인류를 좋아하시는 건지 일배를 좋아하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인류로 가려면은 헌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문용린 교육감,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보수 세력에 투항을 해서 보수적 아젠다를 갖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인데, 자, 광노현 교육감 때 이제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이거를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두발 복장 다시 규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때 제정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은 두발에 대해서 학교장이 규제할 수 없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2면 기사인데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제 또 수정할 모양이긴 한데 일선고등학교에서 과연 교학사 교과서를 얼마나 채택할 것인가, 이 관심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선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고등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향 공방에 휩싸인 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일선 학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담을 느껴서겠습니까? 내용이 엉망인데 이걸 갖고 공부했다가 수능에서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아닐까요? 예, 이미 그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은 수능 엉망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선고등학교에 채택이 거의 없다. 예상됐던 결과긴 하지만은, 자, 한겨레 11면을 보겠습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이거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공약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증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정부 발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올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 발표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중증질환자 가족들, 예, 진짜 올해 발표가 어려운 점 정도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건데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말입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병 가족들 정말 좀 하루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또 미뤄지게 됐으니 이 얼마나 그 시름은 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가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초연금 확대 등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 모두 호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3대 비급여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마저 뒤로 미룬다고 하니 이마저도 호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히 좀 불편한 방송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RTV 시민방송, 이 시민방송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도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CBS 라디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프로그램에는 이건 뭐 여당은 물론 야당 인사들 중에서도 특히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날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섭외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박창신 신부도 섭외가 됐었는데요. 자, 이들 방송에 대해서 유사보도라는 명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할 모양입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은 뉴스를 허가받은 채널만 뉴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YTN이나 뉴스Y 같은 채널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편이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 KTV, 방송대학 TV, 아리랑 TV 같은 이런 방송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TV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요, 이미 거기도 허가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방송들이 다 뉴스 보도를 허용 받았습니다. 종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동아일보 12면 기사는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서 쓴 기사로 보이는데요. 엄청나게 큰 오류가 있습니다.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가 이 방송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CBS에는 이제 두 개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CBS 라디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CBS TV입니다. CBS TV는 종교 채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시사, 보도,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적시된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또 김현정의 뉴스쇼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시사 보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잘못 든 거죠. 자, 근데 이런 예를 누가 들었느냐? 이 기자가 뭐 잘못 알고 쓴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TV 프로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얘기한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CBS에 대해서 현 정권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RTV에 지금 뉴스타파 또 고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못하게 하겠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유사보도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사, 정치. 예. 그래서 전에 TVN의 토론 프로그램도 또 코미디 풍자 프로그램조차도 유사보도다라면서 제재의 칼을 들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아니,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정치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그 발상인가요? 단언컨대. 예. CB 여기서 이 기사에 거론된 이런 뉴스 프로그램들이 예. 채널 A의 유사 뉴스 프로그램들보다 예.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죠. 도리어 채널 A나 TV조선 같은 방송들이 유사 보도에 사이비 보도에 가깝지. 이 CBS나 이런 여타 방송들 지금 특히 RTV 같은 경우 이 보도가 과연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따져보지도 않고 니들 왜 허가받지 않고 방송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태도는 이건 아주 정말 자기네들이나 그 종편 허가 받을 때 냈던 편성 비율, 보도 편성 비율 지키라고 하십시오. 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한 가지 빼먹은 기사가 예.
방송사 가요대전은 중고생 귀가대전. 네. 이 기사가 좀 궁금했는데 시간 그렇습니까? 때문에 못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때문은 아니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게요. 예, 네. 서울신문 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SBS 가요대전, 또 MBC 가요대제전, KBS 가요대상 연말이 되면은 이런 행사들 많이 합니다. 가요계에 말하자면은 시상식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체로 이 프로그램들이 프라임 뉴스 끝나고 나서 9시 뉴스, 8시 뉴스 끝나고 나서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2시간, 3시간. 이 끝나다 보면은 밤 12시 이럽니다. 근데 거기 주로 오는 방청객들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 그런데 특히 여성 중고생들이 많은데 이거 끝나고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팀이 그 차 타고 갈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새벽 1시간 넘어가기 했습니다. 막차가 끊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아이돌 팬 상당수가 찜질방에 신세를 지고 첫차로 귀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학부모들이 방송 시간대를 조정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말입니다.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규탄한다. 2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비판은 안 된다. 3번 아베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4번 지난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最近一档连续剧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볼고그라드에서 이틀 연속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러시아 남서부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롤리버스, 궤도가 없는 전기버스인데요. 여기가 트롤리버스가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적어도 14명이 사망하고 3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오전 8시 25분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근처에서 일어났는데요. 하루 전에는 볼고그라드 기차역에서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두 공격에 쓰인 폭탄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같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스스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없죠? 그렇습니다. 내년 2월 7일 개막하는 올림픽을 겨냥해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이나 다게스탄의 이슬람 반군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 관계자는 그저께 기차역 테러 용의자가 원래 알려졌던 검은 과부, 블랙 위도우 소속이 아니라 슬라브계의 남성이고 러시아 중부의 마리엘이라는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작년 초부터 다게스탄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말했는데요. 어제 시장 테러 역시 같은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치공화국들의 분리독립,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체첸과 다게스탄은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카스피해 유전에서 얻은 원유를 실어 나르는 러시아의 송유관이 그런 체첸 같은 나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가 절대 분리독립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독립을 인정한다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줄줄이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독립 요구를 억누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테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유혈 충돌이 있었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역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주류인 한족들이 경제적 이권을 다 차지한 데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강해서 중국의 화약고로 불립니다. 어제 오전에 카스 지구에서 흉기를 든 괴한 9명이 현지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괴한 8명이 사살됐습니다. 카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장 남서부 지역은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이 가장 격렬한 곳인데요. 올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과 테러는 총 10건이 됐고 거기에서 희생된 목숨은 120명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베이징의 심장부 천안문에서 일어났던 차량 돌진 테러도 역시 위구르족들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중국 지도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태도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제는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아베와 대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서 중국이 당분간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고위급 회담도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서 장관급인 외교부장 그리고 부총리급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강한 발언을 했었는데 외교부에서 계속 일본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신사 참배는 인류 양심을 제멋대로 유린한 거고 공리와 정의에 대한 오만한 도발이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인류의 양심같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일본한테 이번에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정부에게는 좀 안 보이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비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 견제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 11월에 반공 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동북아 질서 이것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눈으로 쳐다봤었는데 아베 야스쿠니 참배를 계기로 해서 누가 더 문제냐라고 물으면서 국제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인 역할, 군사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거기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 언론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틈 여기를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막는 것까지 중국이 좀 시야를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일 시위는 조금 자제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에는 최저임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군요.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 1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 최대 정책 과제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괜찮으니까 그거를 반전 카드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선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현재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올리고 또 내년 상원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주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쟁점화해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성과가 있었던 정책이던가요? 예, 미주리주하고 몬태나주 같은 경우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원래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2006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나간 민주당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워싱턴 DC 수도 주변의 3개 카운티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무려 60% 올렸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업체를 철수하겠다 이런 기업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옆 동네로 이사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임금을 올렸습니다. 또 미국 북서부의 주요 도시 시애틀에서는 최저임금을 100% 넘게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사회주의자 후보가 지난달 시의회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시애틀에서 사회주의자가 시의원이 된 것은 약 1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애틀은 상당히 진보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시장도 민주당의 진보파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목표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여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유세 문제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 최고 75%의 세금을 기업에다가 매깁니다. 부유세 75% 법안은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저께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의 공약은 개인들한테 75%를 매기겠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판결이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그걸 기업한테 매기는 쪽으로 수정안을 추진했고 그게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반발을 강하게 했었고 특히 프로축구계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헌재까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남수단 우리 한빛부대 탄약 보급이 오늘 중에 끝납니까? 일본한테 탄약을 지원받아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 군이 보낸 화기와 탄약, 식량 같은 보급 물자들이 부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남수단의 주바 공항에 이미 지난 금요일에 수송기가 도착했는데 절차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큰 잘못을 하나 했는데요. 국회 외통위에서 탄약 도착 시점을 공개한 겁니다. 국방부가 한빛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그게 부대까지 도착할 때까지 보도 시점 제한, 즉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외교장관이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국방부도 엠바고를 해제했습니다. 일본한테 탄약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엄청 많았는데 끝까지 외교안보 당국이 나사가 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국제 정세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의 워스트 방송 베스트 7 7위 비오는 날에는 소세지 빵이 잘 팔린다는 MBC 보도. 빵집에서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소시지빵 다 판매되었습니다. 추가 생산 부탁. 진열한 지 얼마 안 돼 빵 한 판이 금세 동납니다. 비가 오고 쌀쌀해진 날씨에
기름지고 따뜻한 빵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피자빵과 소시지빵이 15% 정도 더 팔렸습니다. 6위. 북한 김정은의 짙어진 눈썹. 역시 MBC 보도. 그런데 어제 김정은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짧아지고 색깔도 짙어진 눈썹인데요. 이미지 전문가들은 마음이 불안하면 눈썹 끝이 올라가는데 이를 감추려는 김정은 나름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5위. 아스팔트 위에 올려 구워진 베이컨. 이번에도 MBC 보도. 남부지방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울산의 한 도로. 베이컨을 아스팔트 위에 놓아봤더니 30분 만에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고기가 익을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남부지방에 연일 계속되면서 4위. 알통이 굵으면 보수. 또 MBC 보도. 미국과 덴마크의 연구팀이 소득이나 가정 환경이 다양한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등 3개국 1,500여 명에게 부의 재분배에 대한 평소 신념을 물었더니 알통이 굵은 남자들 다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유리한 이념을 선택한 반면 알통이 가는 남자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3위. 김재현 미니스커트 성희롱 발언. 이번엔 채널A 방송. 어우, 김재현 씨. 각마다 하나씩 저 밑에가 미니스커트예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짧은 치마를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또 젊으시고 또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너무 미니스커트. 이 양반도 김재현 씨 남편도 이거 완전히 종북이거든요. 종북으로 징역 산 사람이에요.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종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김재현. 2위. 이번에도 이봉규 씨 망발. 철도노조원의 삼보일배를 황소개구리에 비유. TV 조선방송. 삼보일배하는 건가? 황소개구리가요. 이거 개구리 모양으로 하셨네, 또 이분들. 아니, 포즈가 황소개구리 맞아요. 비슷해요. 누워있는 거니까. 포즈가 비슷한데 우리 국민들이 황소개구리를 이번에 펀트를 보여줘야 돼. 그렇다면 1위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이 개입, 게릴라 개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규명을 하는 작업을. 5.18 광주 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뭐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역시 TV조선의 북한군의 5.18 개입설. TV조선은 굴욕적인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임 씨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임 씨의 발언이 TV조선 프로그램에서 방영돼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가짜 방송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내년 4월 1일 진짜 뉴스 국민TV를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는 어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투쟁 명령 5호를 발령해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구별 파업 투쟁 보고 및 현장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됨에 따라 오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수단 한빛부대에 대한 탄약 등의 보급이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엄효식 공보실장은 어제 화기와 탄약, 식량 등 보급 물자들이 이르면 오늘 남수단 보루에 주둔 중인 한빛부대에 도착한다며 현재는 일부 물자만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세무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하기로 남북 간에 합의했던 올해분 세금 일부를 납부하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소는 최근 입주 기업들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8도, 대전 8도, 부산 11도 등 5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11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3일 만입니다. 최장기 철도 파업의 대우가 공고히 유지되던 시점에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국회의 중재였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국회가 구성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소위에 참여하게 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병윤입니다. 네.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전제로 해서 파업을 예.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는 철도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동안 나름대로 국민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안전 문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업 조합원들을 탄압을 했지만 결국 복귀가 거의 되질 않았고요. 특히 철도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 분야 또 차량 정비 분야가 거의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대체 인력으로 철도 운영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80대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네. 각 곳에서 사고가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를 바라보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정말로 파업을 하는 도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대체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시설 점검만 하더라도 망치 하나 가지고 두드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기존 조합원들이 전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체 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그리고 파업이 거의 준법 파업이었는데요. 네. 필수 유지로 남겨놓은 기관사들도 파업이 22일 가면서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철도노조 지도부도 크게 고심이 됐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철도노조 공적 파업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이런 힘들을 바탕으로 이후 정부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지
투쟁을 접었다라든가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철도노조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요. 네, 그러니까 파업의 대우가 그러니까 이탈률이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쳤고요. 그렇죠. 정부는 계속해서 20% 30%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여율이 10%대 미만이었고 더구나 기관 쪽은 2% 3%대였다고 하는 점에서 거의 파업 대우가 그럼요 유지됐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대승적 결단 이런 점들은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이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셨던가요? 예, 사실 어제 저녁에도 좀 가서 봤고요. 전날 일요일 날도 철도노조, 민주노총 또 KTX 민영화 저희 범국민 대책위와 저희 진보당 의원단이 공식적인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 합의 이후에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경찰 출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대승적 결단을 지도부가 했고 그런 만큼 자진 출두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우선 이제 가장 어제 저녁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징계에 관련된 당면에서 징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징계 문제는 아시다시피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철도 운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란 말입니다. 철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이렇게 대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숙련공이 장기간의 경험과 그리고 실제 운행 속에서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이 철도 운영이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인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징계 문제는 결국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연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고.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철도노조 요구사항 아니었던가요? 1차적으로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철도 안전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은 수사는 계속하겠다, 징계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부가 전혀 지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태의 수습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다시 또 민심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김명환 위원장은 그런 점들이 제일 걱정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 민영화 반대가 계속해서 철도노조 주장했고 국민이 동의했던 것들도 철도노조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기치는 너무 명확하고 앞으로도 이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수서발 KTX 자회사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자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냈기 때문에 자회사지만 운영 주체는 명백히 주식회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간성, 민영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면허가 발급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뒤에도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이에 대한 철회 이런 것들이 김명환 위원장이 강하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지도부 전체 또 국민들의 요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래도 그런 시민의 안전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징계 철회 요구가 어느 정도라도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가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꼭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철도노조가 이번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요. 전부 다 파업이 다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량 징계가 처음에는 논의됐고요. 그러나 공적인 논의를 위한 파업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후 징계가 줄어드는 과정들은 이미 언론에도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국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부분 징계가 무력화되는 과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파업 자체가 곧 업무 방해는 아니다. 예. 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리하게 또 징계를 남발한다면 결국 이것은 법원에 가서도 또 결국 그 무죄로 업무 방해가 아님으로 판결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도 징계가 최소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소위원회 정확하게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고 그 상임위 산하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우선 지금 철도 파업을 둘러싸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 여야 간에도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KTX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성격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민영화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영화 관련돼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했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전략까지 같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주 교통의 동맥은 철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지금 남한만 놓고 볼 때 대부분 1시간 거리, 비행기로 1시간 거리, 그다음에 KTX로는 2시간 거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철도 발전 논의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당면에서 이번 이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지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산업 발전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따져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이 철도공사 경쟁 효율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 문제가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의 114년 동안 지켜온 국민의 철도가 어떻게 더 공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이제 주되게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좀 이렇게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소위 말하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민영화와 관련돼서 지금 철도가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가스, 전기, 수도 등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민영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철도가 가장 현안인데요. 네. 우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 가스, 수도 등 공공재 분야에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설사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민간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하는 통합적인 법제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철도와 한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정관상 민간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상법 335조에 의해서 주식의 양도 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상의 규정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철도산업 특별법으로 소위 민간에게 주식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제하는 것, 철도에 한해서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는 정관상의 규정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은 그것은 지침이고 정관상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요. 예. 이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될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번 철도파업이 철회되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렇게 되는 방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여당에서 그것은 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도 FTA 위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 그 FTA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광고를 하고 입장까지 발표했던 상황이고요. 네. 일부 학자들은 사실은 또 사실 FTA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입법에 관한 문제이고, 네. 그 FTA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추후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네. 우선 국내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입법화가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위까지 구성하고 파업을 철회하도록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한 법제화가 안 된다면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뭐 눈속임 중재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사실은 핵심은 청와대였는데요. 네. 거의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사안 하나하나는 청와대 오케이 사인 내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 정부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우선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불통, 뭐 아시다시피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건 대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국가기관산업, 공공재와 관련된 철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논의기구, 즉 정부, 뭐 철도공사, 철도노조, 그다음에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장기적인 논의를 하자. 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요구를 속된 말로 깡그리 무시하는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와대가 문제인데요. 소위도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워낙 민영화 반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을 믿고 소위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뭐 어느 시점까지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소위에서 위원을 예. 그만두시거나 뭐 그런 기준 시점이 있습니까? 우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화가 1차적인 관건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철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우리 국민의 대동맥이고 현재 사실은 정부도 1시간 내 철도로 모든 곳을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KTX 고속철도가 전국 곳곳을 누비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비행기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비행기가 필요 없는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있는 교통이란 말입니다. 철도가. 예. 예. 이런 철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번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로 가져가고 그것은 어떤 정부의 정권의 이해 또 재벌의 이해에 관계없이 철도가 국민의 철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가져가는 것 또한 못지않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미봉적인 과정으로 어떻게든지 연초가 개시되기 전에 이 파업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이후 탄압으로 계속 일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요. 철도노조는 네. 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은 분명합니다. 네. 그 소위원회요. 그 수서발 KTX 설립을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면허 발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와 관련된 질문이시라고 보는데요. 거의 무효에 가까운 졸속적인 면허였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도 아시다시피 밤 10시에 그저 다급하게 면허를 네. 발급했고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따르더라도 자본금이 800이 필요한데 지금 철도공사가 지금 출연한 것은 50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와야 할 게 59%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약 8%대의 이윤율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국민연금도 공적 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지 운영 방식은 민간 자금과 같습니다. 이 점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기금도 지금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과연 이 기금 모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800억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4천억 이상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회사 자체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종이회사입니다. 예.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인적 자원도 준비가 안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인적 자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단지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종이로 법인 설립했고 법인 설립이 나오자마자 면허를 발급한 이렇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운영에 가능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래야 면허가 발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법인만 나와 있는 단지 종이로 법인 발급만 돼 있는 상태에서 종이 하나 보고 사업을 허가해 준 이게 지금 그 무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다시 다시 논의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면허 발급 취소까지도 이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지 아니면 소위원회에서는 민영화 금지와 관련된 법제화 논의만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철도 산업 발전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있고요. 어떤 사안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철도 산업 발전 소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도 산업 발전에 관련된 모든 것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는 이번에 발급된 면허가 발급되긴 했습니다. 이 면허 발급의 정당성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성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도 노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탄압, 예. 사측의 탄압, 징계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 이런 것들도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철도 산업 발전하고 맥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러면 소위에서 따질 수 있는 건지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징계라고 하는 문제가 조합원 개인의 어떤 책임을 묻고 안 묻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철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철도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예. 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파업의 근본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은 조합원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가 아니다. 공적인 이해 그리고 이 공적인 이해를 잘못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항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소위라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솔로몬이 지혜 나오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에서 파업을 접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걸 징계로 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정부가 옹졸하다 못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달리 얘기를 해서 예. 철도 노조가 이런 징계 등을 강행한다면 예. 소위원회 논의가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네요. 그 논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논의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논의의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논의에서도 이 점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 처리와 징계 문제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23일 최장기 철도 파업. 이 철도 파업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10만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네. 최근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지지는 아시다시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지지.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계속 60%를 웃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도 노조가 자기 밥그릇 챙기가 아니라 국민의 소위 발인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데 대한 이해. 예. 거기에다가 사실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조에 맞서서 파업 시작과 더불어서 대규모 지휘 해제했지요. 또 소위 노동자들의 정신의 상징인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불똥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또 철도 노동자들이 공익을 위한 대결단으로 파업을 꿋꿋이 지켜왔던 점도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저희들은 보면서 결국은 지금 스스로 대승적 결단을 철도 노조가 했지만 이 기결이 반드시 국민이 요구한 바대로 민영화를 막고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사안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소위 말하는 내란 음모 사건 28차 공판이 있었더군요. 예. 어제 어떤 쟁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월, 화, 목, 금 이렇게 주 4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소위 저희 이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인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사실 있지도 않는 아우로를 가지고 계속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소위 얘기한 뿌락치로 판명이 난 국정원의 협조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도
소위 RO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해 왔고,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내란 음모는 얼토당토 않는 사실은 부정선거, 관권선거라고 하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가고 있는 과정이 현재 재판 과정입니다. 네. 자, 뭐 내년에도 이런 집중심리 방식 일주일에 4번씩 공판이 열리는 방식이 이어지는 겁니까? 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가 내란 음모, 저희들의 입장에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이어서 11월 5일 대통령께서는 외유 중인 가운데 소위 국무회의에서 저희 당 해산 청구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참 한편에서는 어이가 없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무슨 일인지, 민주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진 탄압을 박근혜 정권과이 들어서면서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소위 저희 당 이정희 후보의 소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의 부당성에 대한 소위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넘어서서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민주적인 여러 가지 현정 질서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고 사실은 참 서러울 정도로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저희들을 지켜주고 있고 또 진실과 진리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민주회복 그리고 민생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한반도의 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은 꿋꿋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있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아울러서 이 철도 파업 대승적 결단으로, 철도노조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파업은 접고 내일부터 이제 복귀를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이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국민 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의 통치를 공안 통치로 규정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내란 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같은 대형 뉴스가 몇 달 동안 중요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 것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기소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 최다였습니다. 30여 년 전 공안 사건을 다룬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는 것도 이 같은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2013년의 공안 전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교 남매 간첩 사건으로도 불리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고요. 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심 문제 판결은 언제 나왔죠? 올 8월 달에 국가보안법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 1심 판결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지요? 네, 맞습니다. 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맞습니다. 네, 허위 자백은 인정이 됐고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네, 1심에서는 그렇게 허위 자백이 인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변호인들은 네. 여동생에 대한 어떤 고문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뭐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검사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변호인들은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쟁점이 약간 옮겨서 뭐 공문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1심 판결에서 그 쟁점이 됐던 유가려 씨, 그러니까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자백은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그 여동생 친동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동생이 허위 자백을 했는데 그 동기는 밝혀내지 못한 거고요. 네, 그렇죠. 국정원이 회유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고문을 했는지.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문서던가요? 유우성 씨의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간 출입경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그 출입경 기록이 이제 그 검사의 기존 공수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입맛에 맞게 좀 변경이 돼서 네.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부터 계속 검찰에게 출입경 기록을 낼 수 있으면 내봐라라고 했는데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갑자기 제출이 됐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변경이 돼서 제출이 돼서 저희가 그 발급했다라고 하는 중국 현 그 뭐 공항국이나 이런 데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발급해 준 적이 없다. 네. 위조된 문서다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 지역이죠. 그 중국 화룡시라는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화룡시입니다. 네, 거기 공항국 공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 뭐 문서에 보면은 직인이 관리부로 찍혀 있던데요. 관리과라고 찍혀 있고요. 관리과, 네. 네. 현재는 그 관리과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고 네. 화룡시 공항국이라는 곳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발급해준 권한이 없다, 발급해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한 부분은 유우성 씨를 관리하는 곳은 연길시 공항국인데 화룡시 공항국이라는 엉뚱한 데 가서 발급을 받아온 것이고 뭐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화룡시에서 공문을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대대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던데 맞던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대대로 현재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과라고 직인이 시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들락날락했다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문이었던 거고요. 네네네. 네. 누가 위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검찰에 계속 이 공문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누가 입수를 했느냐, 발급 받아왔느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측컨대는 검찰에서 직접 발급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라인들을 통해서 발급을 받은 뒤에 저희는 이제 위조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유우성 씨의 여권 기록이 있는데 여권 기록과도 명백하게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된 것들이 위조가 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공문서가 있다라는 사실 요번에 이제 문서를 본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셨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공문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그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던가요? 그거는 수사 기록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네. 유우성 씨나 여동생이 수사를 받은 초기부터 국정원에서 그 기록을 제시했다. 다만 지금처럼 바뀌기 전 기록을 제시를 했다. 예. 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달라.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1심에서는 검찰은 그 기록 자체의 존재를 부인했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그런 기록을 제시한 적이 없다. 출입경 기록을 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공격을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런 기록을 제시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기록이 조금 변경돼서 나왔다. 맞게 고쳐져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맞게 고쳐져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록이 보면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한 번 갔다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기록이 연속 3번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중국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건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오기, 네. 잘못된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자기들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중간 부분을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게 고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토요일 날 오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은 중국 국경지대인 삼합세관이라는 곳이 아예 근무를 안 합니다. 네.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명백하게 오류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까지 다 발급받아왔습니다. 네. 뭐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수사할 당시에 이 공문서가 존재함을 그 피의자들한테 제시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정원 직원들이 변호인단을 향해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희는 그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맞는지도 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뭐, 왜 그렇죠?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 뭐, 자기 신분들은 뭐, 국가정보법이라든가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서 보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뭐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얘기는 이쯤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2013년 공안 정국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한 기소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최다였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2월 기준으로 10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급증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100명이 넘는 것은 10년 이래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몇 명 정도였죠? 그때는 뭐 제일 적을 때는 29명 정도였고 뭐 40명, 50명을 크게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른바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북몰이를 하는 그 근저에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 뭐 불법선거니 부정선거니 이런 문제들과 네.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서 네. 국보법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 기간 동안 올해 그 검찰이 기소한 대표적인 국보법 사건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좀 대표적인 사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전국을 완전히 흔들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사건에서 지금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라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노태우 정권이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범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뭐 범죄자는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도 같은 형국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 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발생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떠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단속을 하면 당연히 적발 건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범죄가 더 많았었던 것처럼 내지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안몰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없는 간첩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인데도 이걸 가지고 마치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라고 몰아붙여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또 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검찰에서는 공안 검사들이 이 속칭 뭐 잘 나간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긴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사정기관의 핵심 라인들을 보면은 네. 공안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공안통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북 척결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최근에 검찰 고위 간부의 이제 상당수가 공안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당연한 당연한 결과나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줄 만한 뭐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던 그 김순환 전 수원지검장이 예.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 공안 정국의 정점을 찍었던 그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총책임자가 검찰을 내서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일종의 이런 공안 정국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뭐 생각 없는 검사들에게는 이런 일 하면 승진한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자, 최근 10년간 국보법 기소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뭐 참여정부 시절로 알고 있고요. 네. 이때가 한 29건 정도였습니다. 뭐 지금 올해로 치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예. 아마 이때 좀 기소 건수가 적었던 이유가 뭐 남북 관계가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점도 작용을 좀 하긴 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뭐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안정감 있는 사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걸맞게 정부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은 뭐 전혀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네. 정부와 반대되는 뭐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공안 정국 자체를 공안 사건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공안 그 국가보안법 기소 사건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져서 사건 수가 아무래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네. 이때는 뭐 좀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기소됐던 29건 혹시 네. 무죄 선고난 것들이 있었나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을 아무래도 그 명백하고 현존한 어떤 위협 세력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네.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뭐 지금 기소된 사건 중에 4건 정도가 뭐 전부 무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정도의 100위권에서 4건 정도가 무죄 받았다라는 것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도 무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무죄가 높은 이유가 결국에는 검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부실 수사를 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가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검사는 뭐 무죄를 받더라도 일단 지금 사건을 빨리 사건화해서 기소하자. 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뭐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안 검사들이 좀 홀대받았다라는 좀 뭐 평가들을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들어서는 공안 정국들이 형성되고 공안 검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무리하게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 받더라도 나는 어차피 승진한다 이런 뭐 생각들이 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요. 네. 국보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들이 뭐 어차피 지금 현행법이니까 위반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위반하고 있는 정도가 네. 이렇게 막 수치가 급증하고 우리 네. 공권력이 그쪽에 집중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변호인에서 네. 그 차동영 경감인가 그분이 이제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빨갱이가 진짜 그렇게 많으면 대한민국 이미 망했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남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대사예요. 예. 네, 물론 이게 영화였고 뭐 30년 전이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대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공안의 어떤 그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만큼 예.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되고 아니면 그 서민들의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비판하는 것들을 다 공안으로 몰고 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부의 어떤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뭐 다른 사안입니다만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올해 대표적인 공안 사건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음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쭉 지켜봐 오셨죠? 네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과 상당히 유사점들이 있는데요. 그 유사점의 대표적인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공안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거의 국정원이나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은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작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 사건을 초기에 국정원에서 언론 보도할 때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을 뭐 대대적으로 원문까지 다 뭐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뭐 기억이 나는데. 흘렸죠. 네. 네. 실제 재판에서는 그 녹취록이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뭐 복사본이나 이런 것들만 존재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자라고 했던 사람의 진술도 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이런 소위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형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 진보 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항상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범죄는 형법으로 가능하다가 주장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보법 폐지 논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법률적으로는 내란 음모가 과연 성립될 것이냐, 이 부분이 기소되기 전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법률가들이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용기 있는 판단과 명확한 법리 해석을 내려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집중 심리를 해서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월 달 안에 통고가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2013년 공안 정국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또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올해 마지막 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찾아가 보도록 하죠.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표세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밀양과 관련한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한전이 주민 80%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은 지난 주말까지 개별 보상 지급 대상 2,196가구 중에 1,739가구 79%가 계좌이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개별 보상에 대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반발이 거센데요.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보상을 밀어붙이면서 회유하고 주민 간에 이간질을 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전은 앞서 개별 보상을 올 연말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마을 공동 사업비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예. 한전이 얘기하는 1,739세대, 조금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데, 네.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돈을 준다니까,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준다니까, 네. 그냥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제출한 분들도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했다는 게,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던데요.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랐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을 협상 대표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보상 약정서 내용이 문제인데, 예. 개별 보상 약정서에 보면은 이후 공사 방해 금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게 사실상 항공문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송전탑 설치 이후에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과 전자파 피해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금 이후 발생한, 한전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한전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입금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은 이 송전탑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송전탑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할 피해,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 피해 같은 것도 포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는 개별 보상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마을별로, 한전에서는 거리별로 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을별로 이웃 마을도 이 금액 차가 크고, 꽤는 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송전탑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건강상 피해 정도 범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기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는 이런 문구들을 그 마을 주민들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아예 알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이게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그 송전슬로 경가지 주민들이 고령의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네. 뭐 글자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 어려운 문구들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래서 그런가요? 그 반대 대책위에서 일부 주민분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 청구를 한 게 취지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전이 이제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개별 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탄났다 이런 것인데요. 네. 개별 보상이 한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런 기준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411명이 이 감사 청구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감사원에서 이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일단 이게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는 게 19세 이상 300명 이상 이제 연설을 하면은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이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뭐 말이 국민감사 청구라고 했는데 이 국민감사라는 뜻은 청구 주체가 국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국민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 이런 그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자, 뭐 날이 추워지고요. 또 다른 이슈에 덮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장 주변 상황 요즘은 어떤지요? 예, 지난주 이제 경남 경찰청장이 바뀌었는데 네. 신임 경남청장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장에 경찰력은 이전과 같이 계속 배치돼 있고, 예. 공사를 위한 현장 인력 교대 과정이라든지 공사 현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치 충돌 과정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자재를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밀양 주민들 돕기위한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지난 성탄절에도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밀양 고 유한숙 씨 분향소를 찾아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고 유한숙 할아버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요, 한전이나 밀양시 입장의 변화가 아직도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 밀양 영랑로가 보이는 밀양도 근처에 이제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데, 예. 비닐 가림막 그 분향소입니다. 벌써 한 20여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밀양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고인의 죽음은 송전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문제로 이 송전탑 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특히 밀양시는 제대로 된 분향소 설치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난방이 가능한 분향소 설치 중재를 했지만은 밀양시가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비닐만 이렇게 쳐져 있는 분향소도 철거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아니, 그 유한숙 할아버지께서 음독을 하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 송전탑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도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도 집안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인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이제 유족들,
그리고 송년탑 반대 대책위, 전국 대책회의가 뭐 경찰과 정부는 고인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 뭐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개인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 그리고 한전 직원들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향해서 과잉 체증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실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그 지난 10월 1일 공사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인데, 네. 주민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의 체증입니다. 네.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자체가 이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얼마 전에는 이제 50대 여성이 수면제 등을 이제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 주민이 농성장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뭐 경찰의 주민등록증 요구라든지 체증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체증된 자료를 가지고 뭐 경찰서로 불려다니고 뭐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장 연행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은 고령이니까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노인들을 경찰서에 불러가는 그 증거 자료들이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네. 뭐 신랑의 과정에서 뭐 욕을 했다든지 뭐 밀었다든지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부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차 밀양 희망버스 일정이 일부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군요. 확정된 날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밀양 희망버스가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구축받는 밀양 주민들을 만나러 전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네.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는 1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2차 밀양 희망버스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인데,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네. 그리고 공사 현장의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1월 25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25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그 2차 밀양 희망버스 일정이 정해졌군요. 네. 자, 오늘이 조감세상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예, 지난 넉 달 동안 조감세상을 통해서 밀양 소식 전해주신 우리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께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 인사해드리고요. 내년에도 밀양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뉴스바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고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합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네, 뉴스 바리케이트를 치겠다고 선언하고 달려온 넉 달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뉴스바 마지막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